자, 여기가 어딜까요? 아, 시원한 나라죠. 아주 시원한 나라. 여러분 더워하시기 때문에 이게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위치를 딱 보면은 해안가가 엄청나게 길죠. 이렇게 포를 떴잖아. 요런 식으로 요렇게 포를 떴어요, 나라가. 그래서 해안가가 엄청나게 길지. 자, 이렇게 되면은 노르웨이가 뭘로 유명할까? 참고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노르웨이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오해하실까봐 이게 2018년도 1인당 GDP인데요 룩셈부르크나 스위스는 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니까 제외를 하면은 마카오도 아니고 실질적인 경쟁 국가 중에 노르웨이가 8만 달러가 넘어요. 여기는 뭐 이제 세금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온 거고, 뭐 스위스나 노르웨이가 8만 달러가 넘어. 거의 유일하게 거의 세계 GDP 랭킹 1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당 8만 달러, 8만 달러. 엄청나죠? 거의 세계 1위급이야. 이거 마카오는 뭐 그러 보기 힘드니까. 룩셈부르크는 저기 탈세라고 절세 때문에 이제 가 있는 거고, 스위스나 노르웨이니까 그럼 거의 전 세계 GDP 1등급의 나라인데, 이게 왜 1등인가? 얘네 수출입니다.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이 뭘까? 조금 옛날 자료, 2013년 자료인가 그런데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 수출을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거든. 두 개 합친 57%가 뭐예요? 석유죠, 석유. 이 나라가 석유 수출 랭킹이 몇이더라?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 석유 수출국이에요. 이걸로 전세계 GDP 랭킹 지금 1인당 GDP 1위권이에요. 거의. 아까 보셨죠? 1위에서 3위권에 8만 불이 넘어가는 그 나라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커다란 나라에 3위권에 되는 수출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세 번째로 면적이 큰 거 피쉬입니다. 수산업. 인구는 별로 없지. 인구가 500만인가? 뭐 600만인가?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수산업이 이 나라 수출의 랭킹의 3위입니다. 3위. 딱 봐도 피쉬가 잘 되게 생겼죠. 물론 여기가 지금 찬물이잖아요. 찬물이어서 물고기도 엄청 많고 뭐 청어의 고장, 모의 고장에서 유명하긴 한데, 이 나라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저 나라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아, 이거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메가3라고? 천재인데? 오메가3도 있지만 저 두 개의 공통점이 존맛이라고? 저 두 개 공통점이 양식이죠, 양식. 노르웨이는 요렇게 바다가 많아서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서 수출할 것 같지만 양식 랭킹 거의 1위,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노르웨이가 저렇게 많이 성장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공이 혁혁하게 컸습니다. 왜 컸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노르웨이 수산물 국가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2017년에 1위 하셨습니다. 야씨, 역시 형들이야. 노르웨이 고등어를 한국이 정말 열심히 먹어주는 나라로 지금 아주 부쩍부쩍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먹었냐? 세계 랭킹 1위로 드셔줬습니다. 정말 많이 먹는구나. 일본을 눌렀어요. 이게 FAO UN 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양식 현황 통계를 보면 좀 옛날 거긴 한데 2013년 15년 기준으로 연간 더 늘었겠죠. 58.4kg를 해서 주요국 중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산물 랭킹 1위야. 일본보다 많이 먹었어. 일본보다. 중국보다 당연히 많이 먹고 미국보다는 2배가 넘어요. 이때 기준으로. 이거 얼마야? 2.5배. 미국이 23kg 먹는데 형들이 58kg를 먹었어요. 평균의 2배를 먹었어요. 평균의 2배. 뭘 그렇게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 노르웨이에 거의 상장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다. 최근에는 고등어만 먹냐? 아니죠. 요즘에 또 우리가 입이 고급이 돼서 그럼 저렴한 생선 말고 조금 비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거 수입량도 요렇게 나는 안 먹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솔로 이거 애들이 좋아해서 애기 있는 집들은 요거 많이 사 먹여요. 애기 없는 집들은 비싸니까 이런 거 잘 안 먹고 광어 사 먹는데, 저는 광어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는 광어회가 맛있던데 이거 있는 분들은 뭐 이거를 좋아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정보를 드리면 연어 색깔이 원래 어떤지 아세요? 근데 되게 유명한 얘기야. 이게 인터넷 가도 많은 얘기. 연어 색깔. 원래 자연산 연어는 색깔이 이래요. 정말 바다에서 잡은 연어는 색깔이 이렇고, 양식을 하면은 색깔이 회색이랍니다. 저도 보진 않았는데 거의 광어색, 광어 같은 것처럼 요런 색깔이 안 나온대. 그럼 얘들이 왜 저런 색깔이 나오느냐? 자연에서는 요걸 먹어서. 요게 크릴이잖아요. 크릴? 빨간색 크릴을 먹어서 요런 거를 얘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색깔이 빨개지는데, 자연산은 이렇고 양식 같은 경우는 새우를 안 먹이니까 원래 색깔은 거의 광어 색깔 나오는데, 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크릴의 요 빨간색 만드는 그 물질을 합성을 해서 먹인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흔히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은 만들어진 색깔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 색깔이 나오도록 하는 물질을 먹이는 겁니다. 물론 먹을 수 있는 색소, 먹을 수 있는 재료, 그거를 먹여서 색깔을 만드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연어나 고등어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종목도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사실상 세계 양식계를 쥐락펴락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린 하베스트예요. 2015년에 100불이었는데 지금 200불이죠. 이게 다 여러분들의 공이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옆나라 저기 저 인구 많은 두 나라의 공이 아주 큰 건데 정말 커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양식하는 아시아가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죠. 자, 그런데 저런 회사들이 뜨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게 세계 어획량이거든요. 2015년까지밖에 없지만 뒤에도 비슷해요. 어획량이 쭉 90년대까지 늘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늘었다가 90년도부터 옆으로 갑니다. 2015년까지 거의 20년간 어획량이 증가를 못했어요. 이게 나름 배도 많이 늘고 잡는 기술도 늘고 굉장히 뭘 많이 늘렸는데도 어획량이 늘지를 못했어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대비 잡는 양이 늘지를 못하는 거지. 조금 있으면 느는 게 아니라 이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수산 자원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자, 이게 제가 뽑아온 국내 어획량인데 변동이 없죠.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어획량이 변동이 없어요. 늘지 못했어. 근데 뭐 하나는 줄죠. 뭐가 줄까? 요 주황색이 줄어요. 주황색이 연근해요.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서 잡는 거거든. 바다에서 쭉 줄고 있어요. 많이 줄었지. 40% 가까이 줄었죠. 연근해협으로 잡히는 양은 40% 가까이 줄었어. 이거는 전부 다 요 줄어든 거는 양식이 채운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양식. 지금 양식이 옛날에는 별로 없다가 이만큼 양식이 채우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점점 줄겠죠. 이렇게 점점 줄 거예요. 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1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산시장을 갔어요. 자, 이게 2번이에요. 취준생이 된 슈카는 뭐를 사야 될까요? 수산시장에 가본 자는 안다. 백수가 된 슈카는 1번을 사야 될까? 2번을 사야 될까? 와, 씨, 여러분 2번 사봤어요? 이거 사봤습니까, 이분? 제가 이번에 동해안을 가서 해안에 갔어요. 동명항에 갔는데 가서 오징어를 물어보니까 이게 현지잖아요. 현지. 그 3마리에 10,000원이야.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3마리에 10,000원이야. 3마리에. 병어는 미쳤습니다. 병어거든요. 얘는 병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매드피쉬야. 매드피쉬. 미쳤어요. 와, 이 병어 값은 꽃게도 와, 꽃게 장난 아니에요. 다 양식이 안 되는 애들이죠. 근데 얘는 완전히 엄청 싸요. 요즘에 마트 가시는 형들 아시죠? 이거만 엄청 나와요. 이거 전복 엄청 싸졌어. 한 마리에 막 조그만 거 2,000원 밖에 안 해. 이제 2,000원, 2,500원. 옛날에는 이거 한 마리에 막 7,000원, 8,000원 시대가 있었거든. 요즘 다양식이기 때문에 이거 가격 엄청 좋아요. 광어는 당연히 너와 나의 페이보릿이고, 고등어는 당연히 노르웨이에서 와서 가격이 싸고, 얘는 뭐 물건도 엄청 좋죠. 이쪽은 와, 장난 아니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이 노르웨이의 양식 기술이 얼마나 늘었냐 잠깐 보여드리면, 참고로 노르웨이 여기가 양식하는 데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요런 데서 양식을 하는데 얘네 기술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양식의 첫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육종이라 그러잖아요. 육종 기술. DNA 정보를 이용해서 이게 근친혼 같은 걸 막는 건데, 얘네들은 연어 한 마리 한 마리에 모두 다 DNA 칩을 넣는데, 이게 2013년도 뉴스인가 그래요. 벌써 6년 전인가 7년 전에 연어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아가미 뒷부분에 칩을 다 넣어서 근친혼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10세대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쭉 세대를 나눈 다음에 서로 이 근친교배가 안 되게, 근친혼이 아니지, 근친교배가 안 되게 이거를 선발해서 육종을 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한다 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칩을 넣어서. 와, 진짜야? 게다가 요즘도 아니고 옛날 뉴스예요. 6년, 7년 전인데 값싼 물고기 먹이고 그래서 해안 오염 된다니까 물고기를 또 잘 안 먹이고, 자보를 안 먹이고, 식물성, 야, 이래도 되나? 콩등으로 만든 식물성 사료를 굉장히 많이 먹이고 있고, 항생제 사용을 거의 제로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얘네 말이긴 한데, 노르웨이 말이긴 한데 항생제 사용을 거의 제로까지 줄였다. 왜? 백신을 주사해. 야, 물고기에도 백신을 놔? 물고기 약을 뭐 항생제를 먹이는 게 아니라 백신을 주사한대. 그 조그만 것들 나올 때 전부 다 백신을 주사한대요. 물고기. 아,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짜예요. 물고기 백신 업체들이 요즘에 심지어 메이저 업체들도 있습니다. 메이저 업체들 백신 놓는 거. 최근에 백신은 연어와 바다송어에만 사용했는데 쭉쭉 나오면서 백신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자동으로 나요. 자동으로. 물고기에다가 어떡하더라?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같은 걸 넣어서 애들이 기절시킨 다음에 뭘로 쭉 빨아들여서 지나가면 콕콕콕콕콕콕콕콕콕 찍으면서 백신을 놔. 진짜예요. 물고기를 기절시킨 다음에 물고기 이렇게 후 빨아들이는 호스 같은 게 있어. 그걸로 후루룩 빨아들이거든? 그걸 올라오면 옆에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찌르면서 백신을 놔요. 아,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얘들아. 설마 그 사람이 손으로 놓겠어? 한 마리 한 마리 끄집어내서? 그 양식하는데 물고기 이렇게 들어가서 그 스노클링 하면서 놓진 않을 거 아니야.
그 기절시킨 다음에 쏙 빨아들여서 콕콕콕콕 닫아서 다시 들어가게. 그렇게 백신을 놓는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여기 나오네. 그래. 바다로 나가기 일주일 전 새끼들은 예방 주사를 맞는다. 물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하니 펌프로 끌어들여 컨베이어 벨트에 놓으면 기계가 연애의 배를 찾아 주사를 놔. 아이 뭘 거짓말이야. 써있잖아 저기. 이게 벌써 6년 7년 전 내용이에요. 항생제를 안 넣어도 된다는 거지. 백신을 놓기 때문에. 야, 요즘엔 이렇구나 기술이. 이렇다 보니까 이 노르웨이 얘기긴 한데 양식은 모두 기계가 하고 근무 직원은 2명밖에 없다. 전부 다 모니터로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수산물 수출국의 1위는 중국이고 이건 유럽이니까 2위가 노르웨이예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이런 노르웨이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양식의 가장 큰 난이도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해결이 잘 안 돼. 얘를 해결하는데 작년에 얼마 썼다고? 6,800억 7천억을 갖다 들이받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양식이 어려운 뭘까? 이분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존재. 얘 이름이 뭐냐면은 씨라이스. 바다 이예요. 이. 우리를 이라 그러지 이거 이. 물고기에 붙는 기생충. 양식을 많이 하니까 얘네들이 창고를 해서 물고기에 달라붙기 시작하던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이걸. 아, 나 이거 뭐 손으로 일일이 뗄 수도 없고 이거 살충제 뿌릴 수도 없고 이거 이야 이. 이거 백신도 안 되잖아 붙어있는 앤데.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 바닷물이라 그러죠. 씨라이스. 연어의 피부에 붙어있는 앤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별게 다 있어요. 살충제를 뿌려도 안 돼. 청소 물고기를 넣어봤지만 별거 안 돼. 뜨거운 물에 별로 못 버틴다 그래서 온수를 넣어봤지만 그것도 잘 안 돼. 심지어 레이저로 쏴서 쟤들을 떨어뜨리겠다. 물속에 넣으면은 그 기계가 삐 보다가 레이저로 뿅뿅 모기 레이저 떨어뜨리는 것처럼 레이저로 쏴서 쟤들을 떨어뜨리겠다는 놀라운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계획도. 비싼 레이저 기계를 넣는 것까지 했지만은 그것도 안 됐어요. 지난해 이게 옛날 기사니까 지금 더 넣었을 거야. 옛날에 한 해에 쏟아부은 돈만 6,800억을 넣었는데 저게 지금 어떻게 안 되고 있어.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도 요런 수산물 잡는데 하나 강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 우리나라 뭐의 강국일까? 잡아오는 거 이거죠 이거. 참치하면 우리 아니까? 참치하면 얼핏 생각하기에? 근데 우리나라 참치 망어선 잡는 법 알죠? 여기다 집어장치라고 뭐 막 놔둔 다음에 물고기들 모이면은 배가 이걸 쭉 끌고 가서 물 한 바퀴 치잖아요. 그 물을 한 바퀴 쭉 쳐서 돌려서 이 안에 들어오는 거 다 낚아요. 심지어 가끔 보면은 돌고래도 들어올 정도로 쭉 해서 이걸 들어 올리는 게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방법인데 그래서 뭐 너무 싹쓸이한다 뭐 이런 말이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중에서 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 제 어렸을 때 참치집을 하셔서 제가 참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걸 잘 아냐? 남들이 먹고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요거.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거 아깝다 먹고 남기는 게 아니라 손님이 시키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날 팔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 이런 거를. 그러면 가장 잘 나가는 거는 다 나가잖아 이렇게. 그럼 항상 준비는 돼 있는데 안 나가는 게 있어. 아, 이거는 버릴 수도 없잖아.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보통 제가 먹는 부위가 그래서 보통 나가는 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흔히 먹었던 게 자 이겁니다. 할당 준비했다가 안 팔리면 이걸 알죠. 안 팔리면.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많이 먹었다. 정말 이거 하고 또 있죠. 요것도 아주 많이 먹었어요. 요것도. 요것도 뭐 제가 뭐 참치 누나 이런 건 한 번도 못 먹어봤지만 주로 이 계열로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참고로 저 회에 나가는 건 이거죠. 이거 참다랑어 한 마리에 수천만 원 한다 그러죠. 지금 400kg 짜리인데 요게 이제 참치계에는 황제급 같은 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참치가 엄청나게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있어요. 참치 가격 인덱스 들어보셨습니까? 수산물 관련해서 내가 주식을 한다. 수산물에서 주식시장에 뭐 좀 사고 팔거나 예를 들면 뭐 동원이건 사저건 뭐 그쪽 주식을 예측하고 싶다. 그럼 봐야 되는 인덱스가 있어요. 뭐 굳이 이게 아니겠지만 그 중에 뭐 하나를 갖고 오면 참치 가격 인덱스입니다. 튜나 인덱스가 있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이거 있어. 참치 가격.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해요. 올랐다 내렸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물론 방향 자체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긴 하죠. 요 밴드가 양쪽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밴드 하단입니다. 그렇게 치면 요즘에 참치 가격이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참치 통조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 아시아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과 유럽이 참치 통조림을 전 세계의 50% 먹어요. 우리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동원 산업을 사고 싶다. 참치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잘 맞춰야 돼요. 자, 참치 역가. 올해 참치가 잘 잡힐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낚시 좀 해본 아저씨들이 해야 이 좀 이게 잘 할 수 있다. 이거 이런 데는 이게 손맛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게 좀 해주셔야 이게 조금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도시오브 많이 보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거 좀 할만한 적절한 주식이다. 그쵸? 좀 땡겨 보다가 올해는 아닐 것 같아. 올해는 참치가 좀 별로일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좀 맞추면 비슷하게 얼추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얼추 비슷하게. 자, 참치인데 자, 이쯤에서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잡힌 물고기가 뭘까요? 고등어예요. 2등이 믿거나 말거나 튜나류입니다. 튜나류, 다랑어류. 이 나름 튜나 인덱스가 있을만하죠. 그럼 고등어 인덱스는 없지? 고등어 인덱스도 있을만한데 이 정도면은. 고등어 양식이어서 그런가? 그 다음에 3위가 멸치류. 정어리, 대구, 청어 순으로 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동원기업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동원기업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소매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됐냐면, 자, 동원이 왼쪽 축이고요, 사조와 오뚜기가 오른쪽 축입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안 돼요. 지금 동원은 축이 왼쪽이야. 지금 70%, 80%죠. 동원 참치의 점유율이 이때를 빼고 이때를 제외하면은 68% 이하로 최근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동원이 참치캔 시장에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조하고 오뚜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뭐 15%에서 뭐 10% 아래로 내려가. 지금 뭐 오뚜기는 한 자리 %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참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왜 동원을 선택해요? 사조 참치, 오뚜기 참치가 있는데 동원을 70% 80%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지동원이라고? 아니야. 왜? 맛의 차이. 그래, 뭐 맛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자, 근데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참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참치는 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튜나는 튜냐류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황다랑어가 들어가는지 눈다랑어가 들어가는지 노란다랑어가 들어가는지 새치가 들어가는지 뭐 심지어 먹으면 안 되는 기름치류가 들어가는지 불안하다고. 기본적으로 무슨 뭐 수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왠지 모를 은근한 불안감이 있어요. 이 안에 재료의 이 생선이 도대체 무슨 참치인지를 잘 모르는 은근한 불안감이 있거든? 그런 거 생각 안 했다고? 자,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가장 우수한 브랜드를,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걸 선택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굳이 어려운 용어로 하자면, 들어보셨어요?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휴리스틱. 맛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어림짐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저 아래에 있는 진짜 뭐까지 내려가면, 알고리즘까지 내려가면 너무 복잡하고 우리의 너무 많은 신경을 쓰이니까,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답을 찾는 거다. 어디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해 함정이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그걸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저 참치캔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내려갈 수 없을 때 신속하게 사용하는 뭐라고? 어림짐작의 기술. 이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어림짐작이고, 저렴한 표현으로 쓰면은 뭐 찍기, 뭐 뇌피셜, 뭐 봤을 때 한 큐에 느껴지는 느낌. 동원이니까 남들보다 좀 좋은 거 쓰겠지. 1등 업체니까. 그러다 보면은 더 고가던 더 좋고, 심지어 품질이나 맛이 똑같을지라도 1등 업체에 몰리는 현상이 많이 펼쳐져요. 그 대표적으로 참치캔이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펼쳐지는 제품인데, 그거를 휴리스틱이라 그래요. 대충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로 답을 구하는 거야. 왜냐면은 모든 변수와 조건을 검토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기에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좋은 걸로 결정해버려요.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있는 단어죠, 있는 단어. 미스테리라고 써놨는데 한마디로 온갖 잡다한 내가 모르겠는 뭐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여기서 판단을. 그게 휴리스틱이라 그래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냥 자체 알고리즘으로 위에 있는 거를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한 다음에, 이거 실제로 어디를 가야지? 여기를 가야죠. 실제로 알고리즘까지 내려가야 돼서, 이 알고리즘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럼 대부분의 많은 판단을 여기서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참치캔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속하죠. 1등 업체에 많이 몰리는 현상. 간단하게 뭐 경제학적인 어떤 제품에다가 꼽자면 1등 업체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걸 쓸 거야. 1등 업체니까 동원이니까 직접 잡지, 참치는 좋은 참치 쓰겠네,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참고로 보시라고, 혹시 모르실까봐 동원과 사조 우리 아저씨들의 기업연돌이 이거 잠깐 참고로 보세요. 둘 다 60, 70년대 만들어졌는데 쭉 통조림 나와서 둘이 쫙 가는데, 중간에 보면은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동원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인수됐습니다.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한투가 동원 회장님 장남이죠, 장남 아저씨가 만든 게
한투예요. 동원과 한투는 형제가 아니라 부모지간이라고 해야 되나? 한투가 동원 소속이라고 하고 뭐하고 아빠와 아들이죠. 아빠와 아들. 지금 동원은 이제 둘째가 하고 한투 금융이 동원 쪽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요런 휴리스틱, 우리가 말하는 휴리스틱 어떻게 보면은 딱 봐서 한 번에 어떤 그 인상으로 딱 봐서 느끼는 감각으로 저게 좋을 것 같아. 저건 저렇다. 저건 이렇다. 자, 요게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거를 하나 제가 추천드릴 텐데,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휴리스틱이랑 이제 알았으니까 자, 알고 보는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저 휴리스틱에 사용된 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할 때 휴리스틱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요게 예전에 형님들은 재밌게 보신 용의 눈물이 있죠. 자, 거기에 이제 태조께서 우리 정도전 아저씨의 손을 잡고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고려를 싹 멸망시키고 조선을 만들죠. 기억나시죠? 우리 그 김무생 선생님께서 태조 이성계로에서 그때. 자, 그때 용의 눈물에서 우리 방원 아저씨가 너 이놈 하면서 이 정몽주 아저씨하고 이 하여가와 단신가를 부르면서 랩 배틀을 하다가 잘 맞받아치니까 이게 곱게 꿇어야지. 그걸 또 가서 또 이렇게 맞받아쳤죠. 거기서 랩 배틀을 하면서 맞받아쳐서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선주교 사건이 벌어지죠. 정몽주 아저씨가 선주교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태조께서 조선을 만들고 첫 번째 부인이 신의왕후, 두 번째 부인이 신덕왕후 그러는데, 자, 기억나시죠? 이성계가 태조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누구를 세자로 했습니까? 전부 방씨죠. 전부 방씨인데 이방후, 이방과, 이방이, 이방간이죠. 누구를 세자로 내세웠어요?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이거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예요. 세자를 여길 내세웠어요. 모든 비극의 시작이 여기서 방석,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어요. 다 아시죠? 이거 조선 만들자마자.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지? 11세. 요 위에는 지금 뭐 20살, 28, 30, 38, 39 뭐 이래 지금 나이가. 이방가 아니거든? 이방석 11살짜리를 세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정도전이 방석 세자를 밀죠. 왜 그랬냐면은 신의왕후께서 돌아가셨거든. 그때 돌아가시고 신덕왕후라고는 그때 당시에 지금 왕비였기 때문에 지금 왕비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와이프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방석을 세자로 밀었는데 당연히 여기서 들고 일어나죠. 자, 그래서 그걸 잠깐 보면은 이방석 아저씨를 세자로 만든 다음에 11세예요. 근데 문제는 세자로 만든 다음에 그 세자의 엄마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방원이 형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자기 배다른 동생들 방번이, 방석이, 정도전까지 싹 밉니다. 그리고 자기 형을, 정종을 2대 왕으로 올리는데,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왜냐하면 자기 위에 있는 형들을 날리기 위해서, 방간 형을 날리기 위해서 왕제의 날 한 번 더 해서 드디어 이방원, 우리가 아는 태종이 조선 3대 왕이 되죠. 조선 3대왕 쓱쓱쓱 밀고 조선 3대왕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 역사인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왕비하고, 지금 여기가 세종대왕이죠. 충녕대군. 세종대왕을 이제 쭉쭉 낳는데, 참고로 민씨 왕비의 외척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까 보셨죠? 위에 자기 동생들 죽이고 쫙쫙쫙쫙 죽였는데, 자기 현재 왕비, 자기 지금 현재 와이프의 뭐 동생, 뭐 처남 뭐 다 죽여버려요. 싹 죽여. 왜냐면 외척이 뭐 정치에 껴들을 수 있다 그래서 싹 죽여. 사약 교수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자로 삼죠. 근데 여기까지도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태종이 뭘 더했냐면, 자, 그 다음 왕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과 고 왕비 소원왕후인데, 태종이 자기 와이프의 외척들을 싹 죽여버린 다음에 자기 아들을 왕을 세우려고 보니까, 아니 이쪽 왕비 소원왕후 왕비 옆에도 외척이 있잖아. 자기 며느리 외척도 싹 죽여버려. 이게 이제 심씨잖아요. 심원에서 심씨 가문을 일가를 싹 다 죽여버리죠. 와, 그래서 이 소원왕후가 뭐 눈물로 빌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버지 죽이고, 소원왕후의 엄마는 노비가 됩니다. 엄마는 노비가 되고 얘 형제들도 전부 다 노비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죠. 싹 밀어버려. 야, 그러면은 네 왕비를 쫓아내던가. 그것도 아니죠. 쫓아도 안 내요. 그냥 왕비인데 그냥 왕비의 외척을 밀어버렸죠. 하여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의 시대가 열리는데 쭉쭉 열립니다. 아까 소원왕후 심씨, 우리 그 옆에 외척으로 쫙 없어진 그 심씨 왕후께서 이렇게 애기들을 쭉 낳죠. 자, 문종이 5대고요. 세종대왕 다음에 문종이 잠깐 왕을 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대군들의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면 여기까지는 정말 많이 들어봤죠. 문종까지는 뭐 들어봤는데, 그 아래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참고로 우리 문종 아저씨는 이걸로 돌아가셨죠. 옛날에는 이거 한번 걸리면 답이 없었다는 등에 종기 나고 그러면 이게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서 이걸로 뭐 돌아가신 왕으로 유명한데, 하여튼 문종의 아들 기억나십니까? 그죠, 단종이죠. 문종의 아들이 단종인데, 단종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종의 출생을 잠깐 보면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6살에 아까 세종대왕 비 소원왕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에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돌아가시죠. 10살에 아빠가 문종이 됐는데 문종이 12살에 돌아갔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는 게 10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2살에 왕이 됩니다. 단종이 왕이 올라갔는데 오늘의 주제를 보여드려야죠. 주제가 뭐냐? 자, 여기서부터 잠깐 보시죠. 휴양은 어떠하더냐? 한국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등장씬으로 많이 꼽는 한국 영화 등장씬 넘버 원. 잠깐만 보여줄 거예요. 아, 내가 이정재 형님의 멋집을 여기서 알았어. 아니, 쌤부터. 와, 진짜 멋지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이 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 상이다. 자, 여기까지. 영화는 재밌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쭉 보시고. 와, 한국 영화 등장씬 랭킹 1위에 꼽히는 우리 역적의 상. 자, 영화 관상입니다. 관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분 계시죠. 아까 전에 요 분이 등장하는 게 주인공까지. 여기 관상장이로 등장을 하죠. 그 김종서, 당시에 이제 김종서 가수는 아니죠. 이정재 형님이 등장하는데 요 영화에서 나오는 게 사건이 여기죠. 개유정난. 수양대군이 이제 자기 단종을 몰아내는 그 사건을 개유정난이라고 하는데, 고기를 이제 스포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이제 부각시킨 영화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관상입니다. 관상.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휴리스틱이죠. 이미지와 그 생김새만 보고 이 사람의 그걸 깨닫잖아요. 물론 이제 관상이 뭐 과학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동원 참치캔과 관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요번 여름 휴가 때 가장 볼만한 영화가, 저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멋지게. 자, 요번 수양대군의 초상화도 요즘에 발견됐습니다. 이게 실제 세조 수양대군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얼굴 부분이야. 보고 그렸다고 추정되는 관상이 어떻습니까? 왕이 될 상이에요? 여기에서 요걸 이제 확대한 것 같은데, 왕이 될 상입니까? 신문에 보면 이렇게 비교 많이 해놨던데, 이리의 상, 역모의 상, 역적의 상? 이렇게. 아니, 여기 실제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전에 수양대군이 저 개유정난할 때 자기 동생을 죽이거든요. 자기 동생이 이름이 그 유명한 안평대군이죠. 안평대군을 죽이는데, 안평대군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걸로 그렇게 유명했어요. 조선시대 3대 명필하면 꼽히는 게 안평대군이잖아요. 이 지금 명필로 유명을 했는데, 문제는 안평대군이 아까 개유정난에서 수양대군한테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이 아저씨가 만들어놨던 모든 그런 게 다 불타 없어져요. 다 난리 없어요. 그래서 안평대군의 글씨나 안평대군에 이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남아있으면은 거의 보물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야, 진짜 잘 쓴데. 진짜냐? 야 저 이리의 상 아저씨도 너무 잘 쓰는 거 아니냐 이거? 와, 거의 복사한 것처럼 써놨는데 야, 저 아저씨도 진짜 잘 쓰는데, 야, 그러다 보니까 저 안평대군의 작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대부의 로망으로 불립니다. 거의 없어졌거든요. 몇 개 남지 않았어요. 다 없어지고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안평대군의 글씨는 변화무쌍함이 신의 경지다. 명필의 족보를 보면 뭐 첫 번째가 뭐 누구고 두 번째가 누군데 그 다음이 안평대군이다. 뭐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저 아저씨의 남아있는 유일한 작품이 뭐냐면은, 이거는 참고로 알아가세요. 뭐 몽유도원은 당연하고 소원화 개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안평대군의 국내에 남아있는 안평대군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유일한 작품. 그게 요거거든요. 옛날에 사진 찍어놓은 거에 따르면 소원화 개첩 요건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오리부지 훔쳐갔는데 아직도 2010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발견을 못해요. 도난을 당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유일한 작품인데. 물론 하나 더 있지. 안평대군이 꿈에서 그린 거를 안견에게 명하여 그거를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게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본 몽유도원도. 여기에 보면은 이제 누구누구 글 쫙쫙 있잖아요. 옆에 글 쫙쫙 도장 쫙쫙쫙쫙 있는 게 몽유도원도인데, 요건 일본에 있죠. 요건 일본에 있고. 그래서 우리 개유정난의 결과 안평대군이 무덤도 없죠. 무덤도 없고 멸문주화를 당했고 대가 끊겼죠. 대가 끊기고 태실도 없고 지금까지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신이 뭐 나중에 단종 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화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쭉 얘기해 드렸는데, 휴리스틱이라는 개념하고 뇌피셜이죠. 뇌피셜. 영화는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가장 멋있는 등장을 하는 관상 추천해 드리려고 했고요.